청소년 문화발전소 12월호로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인라이프 윤식 편집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 문화발전소의 오경욱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달 만에, 한 달 더 됐죠? 이번 달에는요. 그러네요. 연말 되면서 많이 바쁘셔서.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벌써 4번째 방송인데요. 매월 한 차례씩 진행을 하다 보니 첫 방송이 지난 9월 강남구 청소년 쉼터건이었고요. 네, 두 번째가 10월 달에 경계선 진흥, 그다음에 세 번째가 11월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방송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갖고 오셨는지 궁금하지만 일단 지나간 일들을 좀 돌이켜 보자면 강남구 청소년 쉼터 건은 결국 해결이 되지 않고 끝났죠. 네, 이번 12월 31일 날 문을 닫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경계선 진흥 분야 관련해서도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구로와 동대문에서 이 느린학습자와 관련된 조례에 대한 움직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지역 모두 한 주 간격으로 이 조례가 모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에서는 경계선 진흥에 대한 평생 학습으로, 그리고 구로에서는 느린 학습자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조례로 추진이 됐고요. 내년에 각 지자체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11월 전해드렸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같은 경우도 뒷소식이 좀 궁금하긴 한데요. 서울시 의회에서 오세훈 시장의 정책들을 다 뒤집어버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같은 것들이 원위치되거나 바뀌기도 하고 그랬는데 시장님이 수용하지 않아서 약간의 그 예산에 대한 이제 문제들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그래서 자치구별로는 그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공모 사업들은 좀 진행 중에 있고요. 정확하게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것들을 보고 아마 자치구별로 그 지원돼 있던 사업들에 대한 액수 규모들이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12월 주제 어떤 걸 갖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과 그리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복지센터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교육복지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복지라고 하면 교육하고 플러스 이제 복지가 결합이 된 거죠. 근데 교육부에서 이거를 추진하게 된 것은 교육을 어떻게 하면 학습자들이 제대로 참여하고 교육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딱 연상되는 것들이 이 교육에 대해서 소외되거나 교육 격차를 갖게 되는 그 대상들이 연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처럼 교육복지는 이런 어떤 교육 소외에 대한 대상자들이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고 학습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긴 한데요. 사회복지 쪽의 개념으로 하면 학교 사회복지 사업이고요. 교육에서의 개념에서는 교육복지로 하는데 약간 두 개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일단 학교라고 하는 그 현장을 중심으로 인해서 이 교육을 이렇게 돕는 그런 부수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한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하게 되는 예산과 행정, 인력, 그리고 정책이라고 하는 구조들 속에서 이 교육복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교육소외 대상자들을 이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들이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인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서 좀 제한적인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설명을 조금 더 쉽게 드리면 학습에 대해서 잘 못 쫓아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는데 구구단을 못한다. 그리고 사칙연산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일상에 대한 이제 생활들을 할 때 왜 학습 부재가 되는지를 파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건 지난 10월에 이야기했던 경계선 진흥 느린 학습자하고도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왜 그렇게 되냐면 교육복지 그 우선 지원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IMF로 인해서 가정의 빈곤의 격차들이 심해졌고 사회 양극화 그 현상이나 교육 불평등에 대한 것들이 되게 이렇게 심화가 됐었어요. 그래서 빈곤의 대물림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었고 2003년부터 교육부에서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지원 사업이라고 저희가 이제 약어로 이제 교복투라고 사업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업들이 시범으로 이제 운영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이제 학습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는지 문화 체험이나 이제 심리 정서
복지 지원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 생활이 즐겁고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중점적으로 했었어요. 돌봄들에 대한 부재들 때문에 학력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 측면에서 볼 때 이 아이들이 선천적인 것 때문에 생긴 느린 학습자인 것인지 아니면 가족의 돌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재해서 아이들의 학습의 지연이 나타나는 그런 학습에 대한 부분들인 건지 이런 등등들이 포함이 돼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제54조 4항에 그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지원 사업의 골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54조의 내용이 학습 부진화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이라는 사업인데 바로 이게 그 느린 학습자에 관한 것들이 이 정책에 의해서 같이 이렇게 골자가 나오고요. 여기에서는 느린 학습자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학습 부진이라고 하는 영역들 속에 그 학습 격차를 경험하고 있는 교육 취약계층 아이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돌봄들이 필요하고 그들을 위한 지원들이 필요해서 이 교복투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 명칭들이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변경이 됐고, 그리고 그것들이 전국에 있는 17개 시도에서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걸쳐서 모두 교육과정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더 넓게는 아동교육에 해당되는 우리 이제 유치원에 있는 어린 유아들부터 시작을 해서 고등학교에 있는 고등학생까지 전체적인 그 학교의 교육 현장에 있는 그 대상자들이 모두 포함이 되는 사업입니다. 네.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네요. 근데 조금씩 네네. 차근차근 짚어보면 돌봄이 부족해서 학습 격차가 벌어지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인 거군요. 돌봄 부재라고 얘기할 수가 있긴 한데요. 조례상에 있는 것들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업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크게 7영역으로 나누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자녀,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의 자녀,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있는 한부모 가족의 자녀. 그러니까 여기서 이 대상자들이 가족이 한부모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한부모는 이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서 말하는 보호 대상자인 한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이게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뭐 사별을 해갖고 한부모가 됐던 그런 가정들이 모두 포함된 것은 아닌데 이게 법에 의한 테두리에서 차상위 계층이나 이 한부모 가족이 보호 영역에 들어가 있는 그 대상일 경우에 우선 지원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탈북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들도 있고요.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의해서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서 이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 6개 항에 들어가 있지 않는 대상자들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그런 자녀들이 이제 포함이 되긴 하는데 이게 학교 현장에서 내려와서는 학교장이 추천을 하는 학생이거나 아니면 교사가 학습에 대한 이제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대상자들이 이 교육복지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네, 역시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니까 좀 딱딱한. 근데 저희도 이 대상 사업들을 할 때 이 조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대상자 범주에서 벗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선별적 복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기타라고 얘기했던 얘기에서는 약간 이제 보편적 복지가 되는 거죠. 영역은 굉장히 광범위해 보이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 교육과 복지 합성어로서의 교육복지 개념이라는 게 단어만 들었을 때는 이미 이해가 됐어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교육복지가 뭔지 설명해 보세요라고 얘기하면 딱히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개념, 복지라는 개념이 이미 익숙하지만 교육복지는 정말 생소한 개념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 만든 복지인 거예요. 네.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렇게 여파가 이렇게 심한 친구들은 학교에 가는 거를 이렇게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고, 왜냐면 수업 시간에 들어도 잘 모르기도 하고, 지금은 그래도 무상급식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그런 부분들에서는 다행인데,
이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됐었던 2003년만 해도 급식비를 못 내는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결식 문제도 있었고 네네네. 학원을 못 가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교육에 대한 차이들이 되게 컸었던 거죠. 2003년부터 시작이 됐었을 때에는 이 아이들의 기초학습에 대한 것들을 되게 많이 신경을 썼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기본적인 의식주 중에 식의 문제에 해당되는 걸 급식을 지원한다던가 사회복지 기관들 속에서도 조식 지원 사업들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그쵸. 거죠. 예. 그러니까 왜냐면 아이들이 의외로 이 조식에 대한 결식 아동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굶는 애들이 어딨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이들의 식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해보면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 거가 하루 종일에 식사인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인 학생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방학 때는 교육복지 사업으로 그 친구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준다든가 네. 뭐, 예. 뭐 바우처에 해당되는 뭐 것들을 이렇게 뭐 주는 거죠. 한동안 말이 많았던 그 편의점 가가지고 맞아요. 그나마 이제 편의점을 선택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급식에 대한 바우처 지원을 했었던 액수가 되게 적어요. 뭐 5,000원 갖고 밥을 사 먹기에는 여러분들도 답이 나오지 않나요? 5,000원을 밥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실제 아이들이 편의점을 간다 하더라도 도시락보다는 이제 삼각김밥이라던가 뭐 우유를 먹는다던가 그 5,000원으로 세 끼 분량의 식사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신 그쵸.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한 끼에 나온 건데 아이들은 그걸 이용을 해서 뭐 아침, 점심, 저녁을 이제 이용을 해서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던 거죠. 요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무상급식을 했었던 것들이 이제 아이들이 먹지 못했고 각 가정에 이제 바우처들로 지원을 했던 것들로 편의점을 이제 선택을 해줬기 때문에 그나마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다양화됐었죠. 아이들의 영양 상태를 고려를 해서 교육청들마다 편의점과 이제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그렇게 지원했었던 그 측면도 커다란 영역에서는 이제 교육복지의 한 영역이기도 하죠.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이해는 되긴 되는데 너무 영역이 넓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영역이 넓죠.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에 거론을 하고 싶었었던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IMF 이후에 교육복지 사업들이 학교에 등장을 했고, 그리고 이런 어떤 취약 상황에 이렇게 놓여 있었던 대상자들이 어쨌든 이렇게 혜택들은 받았다. 근데 이 사업들을 이렇게 끌고 나가는 이제 골자 자체가 교육부 훈령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영역상으로는 초중등 교육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되게 커다란 그 법 안에 이렇게 들어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법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 사업들에 대한 이제 지탱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교육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훈령 외에는 뭔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자치 영역에서만 이제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 경우는 서울시 교육청에 있는 자치 법규에 의해서 있기는 하지만 전체 17개 시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교육복지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님들이 좀 관심을 갖고 법을 하나 만들어 주신다면 좀 더 이 사업들이 탄력을 받고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들을 위한 복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한 축에 대한 것들이 정책으로 꾸준하게 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네. 개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네네. 네. 저도 교육복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는 있었는데, 너무 몰랐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서울만 존재하고 있는 거긴 한데요. 지역교육복지센터라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2년도에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원 사업에 의해서 시범으로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됐었고,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복지 인력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교육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교육복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복지사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교육복지 조정자가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교육복지사가 있는데 서울에서는 이분들이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법에서는 교육복지사로 이렇게 통일이 됐긴 했지만 오랫동안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로 약어로 이제 지정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지정가들이 파견되어 있는 학교는 교육복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사업학교에 한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모든 사업학교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거점형이라고 얘기해서 이 교육복지 수혜 대상자들이 40명 이상이 되는 학교에만 이 교육복지사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교육복지사가 배정되지 않은 학교는 교사들이 이 사업들을 하는데
실제 그 교사들하고 지역과 연결을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는 2012년에 시범 사업과 2013년부터 센터들이 12개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는 25개 자치구 모두 교육복지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센터에 대한 근거나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시의원님들이 애써주셨고요.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8조에 교육복지센터가 근거로 되어 있고요. 2014년도에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복지 기본조례라고 하는 조례를 이제 개정을 했었는데, 물론 당시의 조례명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라고 하는 이름이었었고요. 이 조례가 교육복지 기본조례로 바뀐 것은 2016년 이제 타법 개정 이후에 2021년 1월 27일 날 조례명이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2021년에 교육복지 기본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조례 명칭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됐었는데, 특히 이 교육복지 기본 조례 시행 규칙에는 교육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는 합니다. 2003년이 학습 부진화를 지원하기 시작한 원년인 거잖아요. 네네. 이 교육복지 차원에서. 네. 2003년부터 지금 2021년까지로 놓고 보면 약 18년 정도, 20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진전된 거는 굉장히 느린 것 같습니다. 그나마 교육부 장관의 훈령인 이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이 그동안 이제 한 20여 년 동안 이 사업들을 끌고 왔었던 거고요. 각 지자체마다 교육복지에 대한 이제 조례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는 거고요. 서울 경우는 그와 관련돼서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관리 운영 규정에 대한 이 근거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가 비로소 이 조례에 대한 것들의 움직임들이 2014년도에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좀 딱딱한 이야기는 좀 잠시 미뤄두고요. 교육복지에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지거든요. 조례나 법령의 근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교육복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서울 경우는 이제 자치구별로 지원을 했었던 이제 교복이 이제 지원됐었던 것들도 있고요. 학교 내에서도 교복 업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교육복지 대상자들에게 교복을 지원했었던 사업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선별복지에서 이제 보편복지로 넘어오면서 작년 경우에는 제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마포구 경우 교복 지원 사업들을 이제 처음 지원을 했었고,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입학하는 친구들에게는 모두 지원이 됐었어요. 근데 올해 2021년이 들어오면서 이 교복 지원 사업하는 곳들이 좀 늘어났었고, 내년도에는 교복 지원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이 조례와 그리고 지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확정되는 곳들이 좀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커다란 범위 내에서는 이제 교육복지 사업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주거에 대한 문제는 도와주는 게 없을까요? 교육복지사들의 이렇게 영역들인데, 교육복지 대상자들 중에서 주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지역의 LH 공사라던가 자치구 내에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들, 교육복지 네트워크라고 하는 연결망 속에서 대상자를 위한 사례관리와 그리고 지원에 대한 이제 체계들이 이제 잡혀지게 되는 거예요. 센터와 그리고 학교에 있는 지정가들 포함을 해서 교육복지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들이 사업들의 영역들인데, 의식주 중에서 주거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지역의 자원들을 확보를 한다던가 안정적인 그 주거의 상태로 이렇게 옮길 수 있도록 그 법령 있는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요. 그리고 보호자들 중에서 일을 그만둬서 일자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상황들에 맞게끔 또 일자리를 지원을 해준다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역 자원과 함께 같이 이제 연결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의식주 문제까지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사회 안전망을 굉장히 촘촘하게 만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복지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 예, 근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을 만져준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이유로 촘촘해지게 되는 거지, 사회 안전망을 참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복지가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년 쪽에서의 청소년 안정망을 위해서 이제 촘촘해진 것도 있지만, 전체 이제 사회복지 트랙이라는 것에서 이렇게 보자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생애 주기별에 대한 이제 그 지원들을 속에서 그 가운데에 그 각각 영역들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역복지에 대한 이제 한 측면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각각의 대상자들마다 가지고 있는 이런 안전망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교육복지에서 보는 안전망들은 뭐냐면, 청소년 안전망에서는 그 청소년들에 대한 이제 그 시설이나 아니면 지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한 영역들도 있지만, 그 영역에 들어가지 못한 또 사각지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상들을 이제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발굴이 되거나, 이 자원들이 필요했을 때 연결하는 것들이 청소년 연령에 해당되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그 청소년 안전망에 해당되는 CYS 넷으로 이것들이 다수 이관이 되는 거죠. 그 안전망 자체라고 하는 것들이 각각의 영역들에서의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같이 네트워킹을 계속해서 노드와 그다음에 이런 연결을 할 수 있는 이 시드를 통해서 되게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전망들이 촘촘하게 계속 연결되고 이렇게 갈 때, 사회에서 이렇게 그 느끼게 되는, 우리가 참 보호받고 있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세세하게 보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좀 더 많은 것들을 갖고 가게 되고요. 복지에 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은 자치구에서는 왜 우리 지역에는 이런 것들이 없지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는 의문이 교육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을까. 그 이면에는 뭔가 난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지역교육복지센터가 있다라는 거를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서울에만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복지가 요즘 잘 돼 있으니까 뭐 다 잘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지. 청소년, 즉 아동 청소년 분야만 이런 교육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기관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런 정책이 있다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거든요. 이게 영역 문제이기도 해요. 교육복지가 이제 속해 있는 영역은요. 청소년 복지랑 밀접해 있긴 하지만 영역상으로는 교육부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들이라서 그리고 학교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는 사업이에요. 학교와 학부모들 외에는 이 사업들이 뭔지 정확히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 학부모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 아이가 이 교육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대상일 경우에는 아시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뭔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것들 중에 교육복지사가 있는 학교가 아닌 곳은 교사들이 하고 있고 그 교사들이 지역과 네트워킹을 하려고 했을 때 가지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연결을 하고 이 자원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 아이들을 도와줄 것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들 때문에 학교 밖에서 학교를 도와주는 연결하는 고리, 교육복지에 대한 허브의 역할들을 교육복지센터가 진행을 하고 있고 서울에 있는 모델을 보시고 충청도 쪽에서도 이 모델을 벤치마킹을 하셔서 평생학습관에서 이 교육복지 사업들을 거점형으로 센터식으로 이제 운영하는 곳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교육복지 발전의 방향들로는 지역복지센터에 대한 모형들을 이제 거론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하나의 흐름이기는 하는데요. 아직 지역사회에서 교육복지센터에 대해서 이제 잘 알지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교육복지센터 사업이 사실 불안정하기도 해서 이게 제가 주안점을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인데요. 네네. 센터가 운영이 된 지 10년이 됐고요. 그리고 이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체계를 갖추는데 걸리는 지가 5년 남짓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시범 사업을 할 때부터 마른 센터인데 센터를 민간에 위탁을 하면서 계약에 대한 조건들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센터 안에 계시는 종사자는 센터장과 그다음에 팀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기간들은 매년 계약을 갱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인 플랜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 이분들이 종사하시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만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든가 네네네. 연구 사업이나 조사를 한다든가 뭐 네. 이런 게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나마 이제 이게 바뀔 수 있었던 것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법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들이 이래서인데요.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교육복지 민간협력 활성화 조례라고 어쨌든 2014년도에 제정을 하셨고 저 조례가 나오면서 인해서 교육복지센터들은 3년 이내에 그 기간에서 계약을 맺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1년 단위보다는 좀 더 안정화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3년 정도의 범위 안에서의 센터의 사업들을 좀 더 이끌어 갈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수탁받은 기간들의 경우는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회 연장이 되면 한 기관에서 수탁을 해서 1회 연장이 그 제대로 된다라고 하면
5년에서 6년 사이의 기간들은 좀 더 충분하게 이렇게 안정화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면 참 좋은데, 지금 교육복지센터의 종사자들이 연서명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이제 12월 3일부터 교육청과 그리고 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센터에 대한 예산과 인력에 대한 안정이나 이제 지원화 사업들인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2020년에 논의를 했었을 때 사회복지 시설과 청소년 기관의 종사자들이 동일 업무, 동일 직종에 대해서 동일한 급여를 받는 것처럼 교육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 역시 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들로 동일하게 가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 부분들을 우리는 갈 줄 알았었는데, 이번에 11월인가에 교육복지센터와 관련돼서 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 교육복지사들과 센터에서 근무하게 되는 교육복지 실무자 간의 급여 차이가 갑자기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동일 직무나 동일 직종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교육청은 얘기를 해놓고 바뀌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이제 문제는 뭐냐 그랬더니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예산들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력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는 4명이나 5명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들은 4곳이 있는데, 거기는 교육복지 대상자가 되게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5명의 인력을 갖고도 사실은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쉽지는 않긴 하지만,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나름 확보된 예산들 속에서 진행을 하셨던 거죠. 근데 내년에는 각각 센터에 인력을 1명씩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감사하죠. 4명이었던 센터들이 5명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1명이 채용 때문에 내 센터의 인건비가 줄어든 거죠. 무슨 총량제인가요? 총량제? 일종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센터가 당면하게 되는 건 뭐냐면, 3년에 계약을 하고 예산이 나오는데, 그 인건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제한이 있고, 물론 예산은, 제한된 예산에서 쓰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제한이 되고, 5명을 준다라고 하면, 다시 말하면 그 급여에 맞춰서 뽑을 수 있는 인력들은 신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교육복지에 사실 이제 종사자 채용의 규정에 보면, 실무자들 경우는 지역의 네트워크 경력 1년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회복지나 청소년 쪽에서 관련 업무 했던 사람들이 2년 이상의 경력자를 뽑거든요. 근데 급여는 경력자 급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최소한 학교에 있는 그 종사자들의 급여만큼은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그런 그 논리에 의하면, 센터의 직원을 늘려주니까 너희 여기서 감사해라고 하는 의미이신 건지, 아니면, 이전에 근무를 계속 해왔었던 것들에 대한 이제 경력들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센터에 근무를 했었던 분들이 내가 근속기간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그 경비들을 인정받고 있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업무들은 많고, 그리고 급여를 통해서 받는 보상들이 적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교육복지의 그 역할들을 수행했었던 분들은 이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들은 반드시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인건비 문제 때문에 인원을 못 늘린다, 이런 의미로밖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었던 직원들의 급여를 4명이 줬었던 급여를 쪼개서 5명으로 나누겠다는 의미인 건지, 시간의 수당을 못 줬어요. 예산이 없어서요. 교육복지센터는 그 직원들의 연차 수가 많아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 시간의 수당도 안 되고 뭐 출장비 집행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제한이 되는 거죠. 해결 방법이 딱히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과 그리고 시의회가 계속 이렇게 조정을 하고 계시고, 감사하게도 여기에 공감을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이제 움직여주고 계시는데, 협상들이 좀 잘 돼서 교육복지센터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교육복지 사업들에서 중요한 게 교육복지 네트워크인데, 그 네트워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센터들이 해왔었던 것들은 되게 크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들이 계속 진행하고 뭔가 하려고 했을 때 필요한 이 재정에 대한 지원들이 좀 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각 학교에 그서 활동하고 있는 그 교육복지사들이 받는 정도라도 센터에 있는 그 종사자들이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좀 더 고려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청소년 문화발전소 12호를 마칠까 하는데요. 더 나누실 말씀 있으신가요? 교육소의 학생들을 위해서 10년 동안 서울에 있는 25개의 센터들이 움직여 왔고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안정적인 노동 환경에서 이 교육복지를 위한 그리고 교육복지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데 정상화된 인건비나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고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터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서명을 받고 있는 그 운동들이 내가 여기에 지지를 하고 그치고 이슈로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스타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만나뵐 때는 더 신나는 주제로 만나뵀으면 좋겠어요. 9월부터 네. 계속 4번 연이어서 우울한 주제로만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것 같습니다. 네, 어찌하다 보니 청소년 쪽에 이렇게 투쟁 아닌 투쟁처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저도 아쉽습니다. 그만큼 청소년이 소외된 계층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2월은 시즌이 시즌인 만큼 청소년 정책, 사회복지 정책, 정책과 관한 것들에 대한 흐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마 좀 나누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여해주신 오경옥 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라이프 윤주식 편집장이었습니다. 청소년 문화발전소의 오경옥 소장이었습니다.